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분사 조건은 왜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큰가 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한 3학년 6반 18번 정무경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분사 조건이 NP와 NQ가 5보다 크다 라는 내용을 배우고 또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PDF 파일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NP와 NQ가 숫자 5보다 커야 하는 걸까? 3이거나 10이면 안 될까? 아니면은 이 숫자는 누군가 계산해서 정한 걸까?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AI 클로드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질문은 더 큰 질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왜 5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탐구가 끝날 때는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하나의 기준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단순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어떤 의문을 가졌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가설을 세웠고 그 다음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저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탐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분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NP는 5보다 크고 NP가 아니라 NQ도 5보다 커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는 성공의 수의 평균과 실패의 수의 평균이 모두 충분히 커야 이항분포가 정규분포가 비슷한 형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NP는 5를 활용하지만 일부 대학 교재에서는 NP는 10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5가 수학적으로 반드시 정량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기준이라면 다른 숫자가 등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준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수학이 이런 면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질문은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처음 질문은 왜 5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을 공부하고 조사한 뒤에는 도대체 이런 숫자들을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계속 조사하고 찾아보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자료에서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다 또는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다라는 이러한 애매한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학은 항상 엄밀한 증명을 통해 결론이 나오는 학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증명된다가 아니라 경험적 기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까? 라는 질문도 들었습니다. 혹시 5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비교한 뒤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숫자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탐구 방향을 살짝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5라는 숫자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지만 저는 왜 숫자가 5라는 5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탐구를 하겠지만 그 숫자를 선택하게 만든 기준 또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선택하게 만든 기준을 추가로 탐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결국 정규 분포로 분사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고 계산을 쉽게 하는 대신 반드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5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오차가 얼마나 작아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왜 대부분의 참고서는 NP와 NQ가 5보다 크다는 조건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고서들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양한 조건에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오차를 계산하고 비교해야만 진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세 가지 시뮬레이션을 직접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탐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이론적 배경과 왜 정규분포 분사가 필요한지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왜 우리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이후에 나오는 NP는 5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항분포는 성공과 실패처럼 결과가 두 가지뿐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성공의 수가 몇 번 나올지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6번 나올 확률이나 불량품이 생산된 확률처럼 저희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서도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모두 이항분포의 확률식을 아시죠? 네, 이러한 이항분포식을 통해서 n이 10 정도라면 충분히 계산기를 통해서라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의 수가 점점 커지게 되면 저희가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n이 100이거나 500과 같이 완전히 커져버리게 되면 저희는 막 200제곱, 300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계산하는 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겠죠. 이 경우에는 계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실제로는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원래 식을 그대로 계산하지 말고 비슷한 모양을 가진 더 계산하기 쉽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분포를 사용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그 분포가 바로 저희가 배웠던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상만 알면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Z값 하나만 계산하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원하는 확률을 바로바로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 계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에서도 이항분포 대신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정규분포는 어디까지나 근사입니다. 근사라는 말은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대신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산은 쉬워지지만 원래 이항분포와의 차이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저희는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 탐구는 사실상 이 오차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차가 거의 없다면 아무 때나 정규분포를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차가 크다면 정규분포를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오차가 충분히 작아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MP는 5보다 크고 NQ는 5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연결됩니다. 즉, 이 조건은 단순히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 오차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아지는 시점을 나타내는 기준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조건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배웠죠, 수업 시간에.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하면 정규분포가 된다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왜 그런데?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독립적인 확률 변수의 개수가 충분히 많아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각은 불규칙하게 움직이더라도 많은 시행을 평균 내면 전체적인 모양은 점점 종과 같은 모양, 즉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항 분포도 베르노이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 결과이므로 결국 중심극한 정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아질수록 이항 분포 역시 정규 분포와 비슷한 모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충분히 많아질수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많다는 건 도대체 얼마일까요? 저희는 무한히 많은 시행을 현실에서 할 수는 없죠. 결국 현실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기준을 누군가는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오늘 탐구하는 MP는 5보다 크고 NQ는 5보다 크다 이 조건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중심극한 정리는 왜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지를 설명하지만 언제부터 실제 계산에 사용할 만큼 가까워지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빈틈을 채우는 것이 오늘 탐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속성 수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탐구를 진행할수록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항분포는 0, 1, 2, 3처럼 정수에서만 확률을 가지는 이산확률 분포에 해당하죠. 반면 정규분포는 1.3, 5.72, 만점 001처럼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는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죠.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즉, 두 분포는 애초에 확률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항 분포에서 정확히 10번 성공할 확률을 계산하려면 정수 하나의 확률만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규 분포에서는 한 점에서의 확률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표현하려면 9.5부터 10.5까지의 면적으로 바꾸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연속성 수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0.5 정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히 MP가 작은 구간에서는 이 작은 수정 하나만으로 오차가 상당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즉 연속성 수정은 단순한 계산 요령이 아니라 이산분포와 연속분포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하고 나니 제가 해결해야 할 질문도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탐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왜 5인가가 아니라 정규 근사의 오차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클로드 AI를 활용해서 세 가지 시뮬레이션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세 가지 시뮬레이션을 어떤 가설을 가지고 설계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참고서들의 설명만으로는 왜 MP가 5인가라는 질문에 근본적인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참고서들은 조건을 알려주지만 그 조건이 실제로 어떤 근거 위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탐구를 단순히 자료조사로 끝내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션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질문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탐구를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통계학자라면 어떤 실험을 해야 왜 5인가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설계했습니다. 각 시뮬레이션은 독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앞의 질문이 다음 질문을 만드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뮬레이션입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의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정규 근사의 오차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처음에는 저도 시행횟수 n만 충분히 크면 정규 근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심극한 정리에서도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아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세운 가설은 시행횟수가 커질수록 오차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 였습니다.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횟수 n과 성공 확률 p를 매우 넓은 범위에서 변화시키며 모든 경우의 오차를 계산해 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몇 개 예시만 계산하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n이 20이고 p가 2분의 1이면 이렇게 하나만 계산해서 오차가 작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조합을 계산한 뒤 전체 경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즉,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오차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설계하면서도 한 가지를 미리 예상했습니다. 만약 시행횟수가 아니라 MP가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5일까? 그래서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첫 번째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설계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의 질문은 5는 정말 하나의 경계선인가? 였습니다. 참고서를 보면은 MP는 5보다 크다를 마치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처럼 설명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MP는 5를 기준으로 오차가 갑자기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는데, 무엇이냐.
오차는 연속적인 값인데 정말 숫자 하나를 지나자마자 갑자기 작아질 수 있나? 혹시 오차는 천천히 감소하는데 사람들이 편의상 5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닐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MP를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오차가 어떤 곡선을 그리는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즉, 두 번째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5라는 숫자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설계하면서도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MP에서 오차가 훨씬 더 작다면 왜 굳이 5를 사용할까요? 반대로 MP는 3에서도 오차가 충분히 작다면 그냥 MP는 3 쓰면 되지. 왜 굳이 5라는 기준이 필요하나? 그래서 이 질문이 바로 세 번째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MP는 3보다 크다, MP는 5보다 크다, MP는 10보다 크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순히 어느 기준이 가장 정확한지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정확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MP10 이거는 매우 정확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작다면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MP는 3, 이 조건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오차가 너무 크다면 역시 좋은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정확도와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탐구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차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입니다.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오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제곱 평균 오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최대 오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챗GPT와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니? 물어봤는데 최대 절대 오차가 가장 좋다고 해서 이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탐구의 목적 때문입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잘 맞는다가 아니라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평균 오차만 사용하면 어떤 조건에서는 오차가 매우 큰데도 다른 조건에 작은 오차와 평균이 돼서 문제가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 절대 오차는 가장 크게 틀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규 근사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탐구에서는 처음부터 세 개의 실험을 정해놓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질문이 다음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이 다시 다음 시뮬레이션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오차는 무엇을 결정되는가?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5는 정말 경계선일까? 세 번째 시뮬레이션은 왜 3도 10도 아니 5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 가지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수행한 결과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